제 2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은 제 2장의 상당 부분은 한국 경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제 1장의 2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2장은 보다 폭넓은 제3세계와 한국의 근대화라는 제목으로 있는데 제3세계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하더라도 한국의 근대화는 제1장에서 상당히 카바가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장은 1인당 소득의 증가로 정의되는 경제성장, 근대 부문의 확장 및 전통 부문의 축소, 줄어드는 것,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rural vs urban migration, 루랄에서 시골에서 전통 부문에서 도시 부문으로 마이그레이션, 이주가 일어나고 산출도 농산물에서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고용구조도 농민 중심에서 공장 인력 중심으로 변하고 문맹률이 감소하고 네, 이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배운 겁니다. 제3세계 제1자, 제1장에서 배웠죠. 경제성장은 대단히 근대적인 모더나이징, 노동집약적에서 자본집약적이고 시장중심적인 교육을 합니다. 정치 구조는 그러나 반대로 권위적이다. 소수의 개인이 정치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대중들은 외면받고 억압받았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이원적 구조라고 합니다. 듀얼리즘. 파이의 얘기도 이미 했고요. 서구에서는 민주주의 제도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 단계인 강력한 사회집단에 의해서 형성되었지만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러한 과정은 없었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배웠죠. 그 제3세계에서는 식민지 정권의 독재적인 권위가 국내 엘리트의 덜 권위적인 지위는 피통치자들의 지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일 민족 국가에서 공유되는 이해관계의 정체성, 레지티머시에 의해서 민족 지도자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지도자들의 독재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사회를 통합하고 현존하는 정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군사정권들이 있었습니다. 이란과 한국은 민간인 통제하에 있지만 사실상 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뒷받침받았습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들로의 군비 지출 증가가 있었고 1965년 이후 억압적인 관행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체제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은 경제학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죠. 노동의 분업은 시장화 정도와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의 수공업 인더스트리가 이제 전국을 시장 을 향한 공정법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죠.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슈메이커가 있고, 그다음에 브레드 메이커가 있고, 빵을 만드는 것. 시장의 크기 전에는 한 가내공업에서 수공업에서 슈도 만들고 빵도 만든다. 그 로컬 마켓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하루에 몇 쪽씩, 하루에 몇 파운드씩 빵과 신발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되죠.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 조건은 수송수단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기차가 만들어지고 마차에서 마을로만 돌아다니던 것이 기차를 통해서 전기기관차를 통해서 런던에서 글라스고까지 물건이 인풋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한 공장에서는 슈만 만들고 다른 공장에서는 빵만 만드는 것이 훨씬 분업에 의해서 디비전 오브 레이버에 의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결국 이때 아담 스미스가 상정한 건 자원과 소득 분배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는 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20세기의 현상으로는 사회복지법안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도 못 사는 사람들, 못 사는 노동자들이 발생하니까 사회복지법안이 발생하게 되고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고 사업 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독과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20세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을 했을 때 서구의 정치 민주주의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구의 정치 민주주의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합된 경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같이 있는 그러한 경제가 이루어졌고 자원의 소형과 소득 분배가 정치적 문제가 될 때 갈등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서구에서는 예외적으로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서 경제가 일부 집단에게는 다른 집단의 것을 뺏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장이 느려지며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며 그렇게 하기에는 일부 집단에게는 다른 집단의 것을 뺏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직 정치 민주주의를 지닌 사회주의 체제는 없습니다. 네. 소련이나 중국을 보더라도 정치 민주주의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회주의 체제. 서구의 민주주의와 관습은 새로운 국가나 라틴 아메리카와 매우 다릅니다. 공기업의 확대, 장기간의 자원 사용 계 최저임금, 연금 및 기타 복지 혜택 이런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반복되거나 억압됩니다. 1945년 이후 제3세계에서는 125차례나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새로운 정부는 잠재적인 반대파를 억압함에 따라서 서양의 안정과는 다른 정치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을 AR 오토리테리안 레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나와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은 억압적인 오토리테리안 레짐. 그래도 한국과 대만 등은 정치 안정을 이룬 패스트 이코노믹 그로스를 이룬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라도 경제 정책에 실패한 가나와 인도네시아, 브라질보다 한국과 대만은 정치 안정을 통해서 권위주의 정권이라도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는 것을 증입니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등은 민주주의 정부인데도 부진한 성장을. 가령 1974년 오일 크라이시스를 통해서 오일 가격이 4배 인상될 때 이 나라들은 다 사실상 케오스에서 왜냐하면 민주정부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을 막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이라든가 대만 등은 그것이 비록 억압정부이긴 하지만 딕테이터십은 딕테이터십이지만 이러한 오일 가격이 4배 인상돼도 경제 안정을 이루는 조치들을 실시를 할 수가 있었죠. 본격적인 민주주의는 휴지개혁을 통해서 사우스 코리아가
소지봉기간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1974년 한국의 유가가 4배가 되었을 때 경제 안정화 조치를 통해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AR에서는 가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AR은 인도된 민주주의, 훈련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되지만 결국 조직과 선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적으로 권력이 이양되지 않는다. 그래서 AR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우리가 이미 커버를 했기 때문에 간략간략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한국은 서구형 경제 및 정치 발전의 정형적인 사례고 1945년 해방이 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군사정부가 남한에 들어서게 되고 남한 정부가 48년에 들어서고 북한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들어서게 됩니다. 북한은 중공업, 남한은 농업, 한 중심에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 전쟁을 통해서 100만 명가량이 사망하고 4분의 1의 국부가 파괴되고 그러나 1953년도 62년 남한은 미국의 군사 및 경제적 지원으로 경제가 회복됩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했죠. 지난 시간에. 한국은 뭐 1963년, 16년까지 약 10%의 고도 성장을 기록하게 되고 75년 미국의 원조 중단이 있지만은 급속한 성장이 사회경제적 근대화가 잘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정치 발전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1945년, 60년에 7만 명의 일본인 관리자가 남아서 카이로에서 열리는 트라이파워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신탁 통치를 결정하지만 한국 국민이 반대하고 그 결과 1948년 5월 10일 남쪽에서 이승만은 7월 10일 선출됨으로 해서 직선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거 다 여러분들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 전쟁은 공산주의 체제와 관행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강력한 군부 세력이 남한에 나타났습니다. 이승만 대 조봉암이라는 프로그레시브 파티의 헤드를 직선제로 물리치고 1960년 선거에서 자유당 대 잘 조직된 민주당이 특별한 비난 사건으로 스튜던트 리볼트가 일어나고 결국 이것이 박정희 정권에 의한 소규모 분단을 이끈 쿠데타로 발전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관료 독재가 밀리터리 뷰로크라시 얼라이드 딕테이터십이 시작됐다는 거죠. 박정희 군사위원회 위원장 이건 다 했죠. 경제성장은 새로운 정부를 합법화하고 정체성, 정당성 회복하는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민주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으나 1962년, 66년이 첫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안정화 계획으로 미국의 원조를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 본격화됐습니다. 65년 말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5억 달러의 일본 전쟁 배상금으로 민간 투자와 기술 투입이 유입되고 한국에 관련된 높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은퇴하는 국익들의 관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유사한 패턴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결과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성공적인 예는 한국이나 브라질이나 대만이 포함될 수 있지만 국가별로 필요와 요구는 다릅니다. 서방 국가들이 사회복지를 확대한다. 자본 배분에 대한 갈등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수표, 계좌 등 은행 시스템을 충분히 사용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민주적 환경에서 특정 구조 변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과의 관계 정상, 하룻밤새 가솔린 가격이 4배 상승. 이럴 때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특히 1965년 이때 대규모의 데모가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어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박정희 군사정권이라는 딕테이터십이었으니까 관계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리프레션 할 수 있어요. 억압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룻밤새 가솔린 가격이 4배 상승했을 때, 석유 파동이 났을 때 민단이 일어나는 수준이었죠. 가령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모든 농민이 거리로 나와서 농업용 가솔린 가격이 4배 인상하니까 농사를 못 짓겠다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국 전체가 케오스로 향했는데 한국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이것을 민난 수준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억누르고 석유 파동을 진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은 다 민주적 환경에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의 영향이 막대했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1965년 정부와 이코노믹 플래닝 보드라는 그 정부의 기관 어, 한 부서를 통해서 엘리트 권위주의적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967년 대선을 통해서 이제 이 얘기는 이미 했고요. 그러나 1962년 삼선 개헌을 통해서 한국이 더 결국 딕테이터십으로 향하게 되고 그 결과 김대중 정부, 김대중 오포지션 리더인 김대중 씨가 서울에서 패배했지만 매우 작은 격차로 나타나서 정치적 불안은 계속됐다. 이 1972년 박정권은 대통령의 임기를 자신의 재량으로 영구화시키는 새로운 유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91%의 득표를 얻었으나 이거는 메이지 리스토레이션 1868년 일본의 막부 체제를 해체하고 왕정복구를 통한 중앙 통일 권력의 확립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혁 과정을 흉내낸 것이죠. 결국은 베트남전의 영향으로 미국의 지원 정치적 안정 및 경제 성장이 뒤따르게 되고 1975년 2월 정부의 합법성을 재확인하는 재확인하기 위해서 제안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 1972년 독재 정권의 영구화 작업이 완성된 결국 그것이 박정희 정권의 다운폴에 무너지게 된 전주라고 전주 프렐루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때 이렇게 무리하지 않았으면 한국의 정치적 안정은 더 공고히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마지막 딕테이터십을 발휘하면서 결국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자신의 암살로 이어지고 그것이 한국은 정치 발전은 근대화의 방향으로 가지만 즉 서구의 제도 가치관 및 구조를 따르진 않았습니다.
정부는 경제자의 소유 사용과 소득 분배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 민주적인 정치적 시도가 계속 존재했음에도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1997년경, 1980년경이죠. 그래서 결론 이런 뭐냐? 제3세계에서의 현대화는 정치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이드되지 않았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정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1980년까지. 북한의 1950년 침공과 새로운 공격의 가능성,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상부근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가 됩니다. 남한에서는. 북한 때문에라도 남한은 대칭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과 미국은 적어도 남한에는 근대 교육의 원천을, 일본은 식민지 시대에, 미국은 1950년 이후에. 미국은 1950년, 한국이 발전함에 따라 정치 발전과 사회 발전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한국의 AR 체제, 권위주의 체제는 다른 less developed country와 다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가적 목표로서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AR 국가, LDC들이 less developed country, 개발도상국들이 국가적 목표로서의 경제 성장은 이루지 못한 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1963년 이후로 국민소득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익을 봤습니다. 팩쇼올린 티오름이라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티오리에 의하면 자급자족에서 프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제가 이제 곧 설명하게 되지만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이거를 우리가 비교 우위, 제가 곧 다시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 이 비교 우위 무역 이론에 의해서 relatively abundant factor, 즉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 레이, 이용해서 레이버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을 수출하고 반대로 자본 집약적 제품들을 수입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나중에는 한국이 공업화를 이룬다면 역전이 됐죠. 한국이 캐피탈 인텐시브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레이버 인텐시브 굿을 제3세계로부터 수입했죠. 역전됐지만 초기에는 적어도 비교 우위 무역 이론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여된 요소, 레이버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제품을 수출하게 됩니다.
사뮤엘슨의 팩터 프라이스 이퀄라이제이션 티어럼,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에 의하면 결국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는 before free trade 웨이지 레이트이 굉장히 작았, 임금이 아주 저임금 체제였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개방화를 통해서 프리 트레이드를 함으로써 익스포트하는 레이버 인텐시브 굿이 생기고 레이버 인텐시브 굿에 대한 워드 디맨드가 늘어나니까 레이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디맨드 포 레이버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베트남의 웨이지 레이트이 증가하는, 다시 말하면 free trade benefits the country's relatively abundant factor. 프리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종전에 억압받고 low wage rate 상태에 있던 노동이 which is relatively abundant factor in Vietnam became beneficiary. 다시 말하면 많은 노동자들의 베트남의 노동자들이 임금 상승을 경험해서 노동자들의 웰페어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교우위 무역 이론의 요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 엘리트는 정치적 안정과 야당 견제에 대한 수단으로 경제 성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지배 엘리트는 봐라,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정치적 안정을 무시하고 매일 데몬스트레이션만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은 망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지배 엘리트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딕테이터십, 오토리테리안 레짐이 운영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먼저 건너뛰면은 어, 그 사실은 제가 국제무역의 비교 이론을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조금 접어두고 여기 조금 너무 경제학적인 얘기니까 결국 그 책에서 나오는 제2장의 끝은 뭐냐? 메이슨 외의 저자들은 1979년 10월 26일에 한국 CIA 치프가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암살했다고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분들이 보는 이 책이 쓰여졌을 때 이 사람들이 후기를 쓸 때, 그러니까 포스트 리마크라고 그럴까요? 결론 부분을 쓸 때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던 거죠. 암살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지필의 후기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방 국가들은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전망했습니다. 가능한 최선의 방식은 덜 억압적이고 less repressive, 훨씬 더 분권화됐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 plural, more diversified 시스템을, 이것이 뭐 전폭적인 민주주의로 가는, 총체적인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노스 코리아로부터 계속되는 위협을 감안할 때 보다 민주적인 정권에 의한 우유부단함은
보다 강한 대처 방안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자들의 전망이죠. 1979년 10월의 결론. 내부 개발이나 외부 압력으로 인해 북쪽의 태도가 바뀔 때만 보다 관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79년이니까 지금 2020년, 24년이니까 여러분들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44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쪽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안전한 환경 하에서의 민주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1980년대를 들어서 완벽한 민주화를 성공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저자들의 결론은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들은 대개 역사의 연속이니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인 키 컨셉트는 참 보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장 키 컨셉트의 하나인 국제무역에서 비교 이론, 그러니까 본문으로 보자면은 제가 언급한 네. 그러니까 여기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에 제가 줄을 달았죠. 네, 이게 비교 이론인데 이거를 보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장을 슬라이드를 여기에 표시해요. 국제무역의 비교 이론. 네, 이것을 이런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론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무역론 제 강의 노트에서 보완해서 여러분들에게 에,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경제학적인 개념이지만은 비교우위라는 게 무엇이냐?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 가령 우리가 한 나라가 한 제품만 생산하는 것을 완전 특화라고 그래요. 완전 특화전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incomplete specialization, specialization. 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완전 특화를 incomplete specialization, 완전 특화 전이니까 완전 특화가 되기 전이죠. 어떠한 상황을 묘사하냐면 이것은 유명한 리카도의 무역 이론 Principles of Economics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 중에 사례가
뛰어나요. 자선에 포르투갈이. 네. 잉글랜드가 이렇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뭐 잉글랜드와 베트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USA와 베트남이라고 생각해요. 코리아와 베트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리카도는 어, 단순한 투 컨트리 모델을 사용해서 왜 각국이 비교 우위에 입각해서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어스 프로덕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파워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잉글랜드가 클로스, 뭐 노동집약제라고 해도 좋고, 뭐 하여튼 잉글랜드가 의류를 생산하는데 100명이 필요합니다. 한 단위를 생산. 포르투갈은 90명이 필요하죠.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르투갈이 잉글랜드에 비해서 절대 우위가 absolute advantage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 포르투갈은 absolute advantage country입니다. country입니다. 워드는 이쪽으로 보내거죠.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잉글랜드는 100명이 필요하고 포르투갈은 9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르투갈의 1인당 생산성이 잉글랜드보다 높은 것이죠. 클로드에. 한편 와인 생산에는 잉글랜드는 120명이 필요한데 포르투갈은 8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무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잉글랜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말아야 돼요. 포르투갈만 생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생산해가지고 잉글랜드에 공급해 주거나 뭐 무상으로 주거나 그래야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전 세계 무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 세계 무역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콤페라티브 어드밴티지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돼요. 콤페라티브 어드밴티지라는 건 뭐냐? 자, 지금 잉글랜드에서 클로트를 생산하는 오포튜니티 코스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오포튜니티 코스트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콤페라티브 어드밴티지하고 직결되는 개념. 오포튜니티 코스트로 보면 잉글랜드는 클로스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1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와인 생산에 비해서 덜 필요한 겁니다. 120분의 100. 포르투갈은 어떻습니까? 90명이 필요합니다. 와인 생산에는 더 적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England has comparative advantage in clothing. Portugal has comparative advantage in wine.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원래는 애당초에 absolute advantage는 절대 우위는 포르투갈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포르투갈이 다 적은 인력으로 한 단위씩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포르투갈만 생산하고 잉글랜드는 생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비교위에 의해서 콤페라티브 어드밴티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콤페라티브 어드밴티지가 와인에 있고 잉글랜드는 클로즈에 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클로즈 생산만 한다면은 그거를 컴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러면 220명을
클로스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클로딩 2.2 단위가 생산되고 120명의 와인 인력을 클로스에 보냈으니까 와인은 제로가 되고 그렇죠? 포르투갈은 어떻게 됩니까? 포르투갈은 이게 포르투갈은 사실 좀 뛰어넘으면 170명을 90명 더하기 80명 전부 와인 생산에 투입합니다. 완전 특허를 한다. 그러면 170 나누기 80을 하면은 2.15 유닛이 나와. 이거는 2.15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70을 80으로 나눈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잉글랜드는 클로드 2.2 유닛을 갖고 포르투갈은 와인만 2.15 유닛을. 만일 와인 앤 클로스가 원투원으로 거래된다면은 잉글랜드는 완전 특화전보다 완전 특화전에는 클로스 한 단위, 와인 한 단위인데 1대1로 거래가 된다면 클로스 두 단위나 마찬가지. 따라서 잉글랜드의 gains from trade는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비교 우위에 입각한 무역의 결과 잉글랜드는 2.2 유닛의 클로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0.2의 개인을 갖는 것이죠. 무역의 개인. 포르투갈은 0.125 단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죠.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전 세계의 웰페어는 어떻게 되느냐? 컴플리트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있기 전에 인컴플리트 스페셜라이제이션, 완전 특화 전에는 영국도 두 단위를 두 상품을 고집하고 포르투갈도 두 상품의 생산을 고집하는 경우에 워드 유닛은 투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다가 이게 잉글랜드고 이게 포르투갈이라고 더 써주는 게 더 낫겠네요. 그리고 이게 워드라는 거. 그러니까 워드 웰페어도 0. 클로딩 0.2 개인과 와인 0.15 단위가 다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제무역의 비교 우위로는 리카도에 의해서 파워풀리 전개가 됐습니다. 각국의 특성, 각국의 상대적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네, 여러분들 포르투갈을 베트남이라고 생각하고 잉글랜드를 USA라고 생각하고 클로스를 캐피탈 인텐시브고 와인을 뭐
베트남 커피라든가 베트남 농산물이라고. 그러면은 베트남이 와인 혹은 커피에 특화하고 완전 특화하고 미국이 캐피탈 굿에 특화하면 그래서 완전 특화를 이루면은 두 나라는 서로 gains from trade가 늘어나고 월드와이드도 gains from trade가 늘어난다는 리카도의 명제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 제 국제무역론 책에 나오는 예를 뉴머리컬 이그젬플을 통해서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 티오리를 소개해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제가 쓴 걸로 in general if large country and small country 노트라는 걸 읽어보시죠. England who is absolutely disadvantageous country. 맨 처음에는 잉글랜드는 어느 코모디티에도 절대 우위가 없었습니다. 열세였습니다. 포르투갈에 비해. 그런데 이 잉글랜드가 개인을 더 많이 합니다. 2.2단위. 포르투갈은 2.125단위. 그렇죠? 잉글랜드가 더 혜택을 받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로. 패러독시컬한 거죠. 또 in general 제가 여기서 보여주진 못하지만 if large country and small country engage in foreign trade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large country USA와 small country 베트남이 서로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에 입각해서 foreign trade에 입각하면 뭔지 나타나는지 아세요? Smaller country gains more from comparative advantage than from large country. 미국보다도 베트남이 더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파라독시컬 리절트 같지만은 이것이 파워풀네스 오브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이론이지만은 이런 이론은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뭐 경제론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한번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이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 티오리라는 것이 표학겔 교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잉글랜드와 포르투갈 사이에 이 뉴머리컬 이그젬플을 통해서 현실 데몬스트레이션 될 수 있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 잉글랜드는 처음부터 포르투갈의 열세죠. 훨씬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나라가 포르투갈에 비해서. 그래서 이럴 때 잉글랜드를 앱솔루트 어드밴티지가 디스어드밴티지인 나라고 앱솔루트 어드밴티지스 국가는 포르투갈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근데 비교이라는 개념을 들으니까 비교이라는 게 일종의 오포튜니티 코스트의 개념이거든요. 잉글랜드는 클로징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100명이 필요하고 와인이 120명이 필요하니까 클로징이 잉글랜드는 더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포르투갈은 반대로 와인 생산이 더 유리하다. 오포튜니티. 그것이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 개념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두 나라가 각각 완전 특화를 하게 되면 완전 특화라는 뜻은 모든 인력을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스 코모디티에다 부어놓는 것이죠. 잉글랜드는 220명을 전부 여기다 집어넣고 포르투갈은 170명을 모조리 와인 생산에 넣어서 생산 결과를 보니까 잉글랜드는 2.2 유닛이나 클로드가 증가하고 포르투갈은 와인이 2.125 유닛이나 증가해서
각각의 개인은 0.2 단위의 클로스, 잉글랜드, 포르투갈 0.125 단위의 와인이다. 만약 1대1로 거래가 된다면, 교환 비율이 1대1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와인 한 통이 클로징 원 1톤하고 교환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잉글랜드 게인스 0.2 유닛, 포르투갈 게인스 0.16 유닛.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는 부재화가 다 게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포르투갈 같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인 잉글랜드와 거래를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잉글랜드가 absolutely disadvantaged country인데도 더 많은 게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대국과 소국으로 치면은 일반적으로 소국이 더 게인이 from trade가 많다. 그래서 미국과 베트남이 거래를 한다면은 아마도 베트남이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의 이익을 더 많이 향유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이론의 파워풀ネ스는 이런 이론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결론 2를 이해하려는 거하고, 그렇죠? 이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파워풀네스가 틀리죠. 여러분들이 이론을 알고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는 거하고, 이론을 전혀 모르는 채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려고 대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도 똑같이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베트남은 뭐에 주력할까요? 와인 생산에 주력하겠죠. 와인 생산에는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죠. 따라서 더 많은 노동을 수요하니까 베트남에서의 노동 가격 웨이지 레이트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USA는 어떨까요? USA는 클로즈 생산에 주력하겠죠. 뭐가 캐피탈 인텐시브 굿이죠. 따라서 캐피탈에 대한 수요가 USA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따라서 캐피탈의 렌트가 US에서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웨이지는 내려가고 렌트는 올라가고, 베트남에서는 렌트는 내려가고 웨이지는 올라가고. 그것이 사뮤엘슨의 요소 가격 균등화정. 네, 그것까지는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했지만은 이건 아비어스한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첫 시간부터 너무 어려운 것을 제가 강의하지 않았나 그런 기분도 들지만은, 물론 제가 이런 데에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고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라도 경제 이론을 배워서 한국 경제론이나 세계 경제론이나 베트남 경제론이나 경제 사를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거하고, 아무 이론도 모르는 채 그것을 맹목적으로 외우려는 것, 천양지차가 있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해주고 싶습니다.